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40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고 밥 짓고 손주를 돌보며 정작 본인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 입는 것조차 아까워했던 분이죠. 그런데 그녀의 68세 생일날 그녀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생일 축하해 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내연녀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고 그녀는 텅 빈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밥상을 뒤엎지도 않았고 소리치며 싸우지도 않았으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어.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온 가족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통쾌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집을 나오며 무엇을 챙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0에서부터 시작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말 없는 사람이 진짜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온 가족이 무릎 꿇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 방역의 과정을 말이죠. 저는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나이 68세가 되던 해 내 생일날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기다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설레서 잠을 설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 한구석에 아들 민호 식구가 내 생일을 챙겨줄까 하는 기대가 걸려 있었나 봅니다. 저는 손주 지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식으로 닭볶음탕을 준비했습니다. 매운 고춧가루는 빼고 간장으로 짭조름하게 아이가 먹기 좋게 생강만 조금 넣어서 말이죠. 그리고 점심은 간단히 먹으려고 완자탕도 2그릇 끓였습니다. 저녁에는 분명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갈 테니까요. 아침 식사를 치우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짙은 남색 꽃무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재작년 어버이날 할인 행사 때 산 옷인데 아까워서 한 번도 못 입던 옷이었죠. 머리는 어제 미리 감고 동네 상가에 새로 생긴 미용실에서 15,000원 주고 드라이도 했습니다. 젊은 미용사가 고데기로 끝을 살짝 말아주니 거울 속 내 모습이 제법 고워 보였습니다. 아직 안 늙었네. 혼자 웃었죠.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아들 민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점심에 밥 먹으러 올 거니 답장은 없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손주 사진이 올라오는 가족 채팅방을 뒤적였죠. 그때 손주 지훈이가 올린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케이크 그림 위에 해피 버스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대충 그렸어도 할미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네. 저는 그 그림을 캡처해서 지훈이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그린 카드 너무 예쁘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그거 최애 선생님한테 그려준 건데요. 순간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애 선생님, 어떤 최애 선생님.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남편 영철 씨가 통화하며 이번 주 토요일에 최애 선생님 댁에 가서 옛 친구들끼리 모인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요즘 들어 부쩍 그 이름을 자주 언급했었지요.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걸어주길 기다리며 계속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12시가 지나도 2시가 지나도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10번이나 울린 뒤에야 받더군요. 당신 어디예요? 저녁 먹으러 들어와요?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더니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밖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어. 당신 혼자 대충 챙겨 먹어. 오늘 내 생일이잖아요. 제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1초 정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다음 주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뭐라 더 말하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나긋나긋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술 나왔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목소리 남편이 동창이라던 최미자 그 여자가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사진 보라며 가르쳐준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습니다. 최미자의 계정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그녀가 우리 손주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고 옆에는 너희가 있어 참 좋다. 온 가족이 차려준 생일 파티. 감동이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자 거대한 원형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랍스터구이, 전복찜, 그리고 화려한 모둠회 접시가 가득했습니다. 남편 김영철 아들, 민호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 지훈이까지. 모두가 그 테이블에 둘러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놓인 케이크는 재작년 내 생일 때 내가 직접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이번엔 제과점에서 산 비싼 케이크였습니다. 초콜릿 판에는 초애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제가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들 각자 생활이 있고 요즘 세상에 예전처럼 며느리 노릇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삼시 세끼 밥 해 먹이고 손주 키워주고 집안일 도맡아 했는데 어떻게 내 생일은 까맣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고요하게 앉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외투와 가방 그리고 교통카드를 챙겨 천천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 아직 머리도 말려있고 얼굴엔 파운데이션을 발랐으며 입술엔 립스틱도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 있어 나가는 노부인처럼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 잠실에 있는 그 유명한 해산물 뷔페 오션뷰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이 남을 가족처럼 여기며 축하해주는 그 모습이 어떤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며 한 정거장 이동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만 보고 있어 저 같은 늙은이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다리가 아파왔지만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이게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평생 살면서 저런 비싼 뷔페는 내 돈 내고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만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남편 은퇴 전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전복죽 한 그릇이 2만 원이 넘는 걸 보고 너무 비싸다고 혀를 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미자를 데리고 거기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더군요. 온 가족이 출동해서 잠실역을 빠져나오자 해는 이미 져 있었고 광장에 분수대는 오색 찬란한 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에서 남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저는 젊은 연인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니 그 화려한 오션뷰, 식당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앞에는 우리 집 검은색 SUV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문 안쪽에서 손주 지훈이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뛰면서 소리치더군요. 난 저 촌스러운 할머니랑 사진 찍기 싫어.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순간 남편과 최미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고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따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금가루 팩을 했는지 광이 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건 남편이 예전에 나중에 당신 생일 때 사줄게 라고 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는 그걸 사서 내 생일은 잊은 채 그녀에게 걸어주었더군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멈칫하더니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왜 왔어?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학원 보충 수업 간다지 않았니? 아들 민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지훈이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68세 생일인데 축하받든 못 받든 상관없고 바람이나 쐬러 나왔다.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안 챙겨드리려던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따로 하려고. 저는 식당 안을 힐끗 보았습니다. 종업원이 남은 랍스터 껍질을 치우고 있더군요. 따로 남을 위해서는 온 가족이 휴가 내고 생일 잔치 해주면서 정작 이 늙은 엄마 아내 생일은 이제야 생각났니? 그때 최미자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유, 오해하지 마세요. 영철 씨랑은 그냥 오랜 친구 사이예요. 오늘 밥은 민호가 샀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 좀 봐준 게 고맙다고 해서. 저는 그녀의 목을 쳐다봤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습니다. 오랜 친구. 저는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오랜 친구 생일이라고 온 가족이 출동해서 생일 노래 부르고 카드를 씁니까? 남편이 짜증난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집에 가서 얘기해. 저는 손주 지훈이를 돌아봤습니다. 녀석은 아들 뒤에 숨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창피해. 옷 입은 것 좀 봐. 완전 시골 촌년 같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손주 녀석을 낚아채 엉덩이를 짝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세게 때리진 않았지만 온 가족이 기겁을 했습니다. 지훈이 너 내 똥 기저귀 갈아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할미가 창피해. 아들 민호가 즉시 저를 밀쳤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밖에서 애를 때리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들이 미는 바람에 비틀거려 뒤에 있던 기둥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중심을 잡고 아들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제 네 엄마도 안 보이니? 며느리가 지훈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 말 있으면 집에서 해요. 제발 밖에서 이러지 마세요. 남편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일단 집으로 가.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이 335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최미자가 마지막으로 뒤돌아 저를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사과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의 여유 같은 미소였죠. 저는 천천히 도로변 화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게 후들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정리할 힘도 없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식당 종업원 청년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오늘 그 단체 손님들 꽤 크게 드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모님이 그 집 주인 같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물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남을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나라는 가족은 오늘부터 천천히 너희들의 삶에서 퇴장해 주마. 집에 도착하니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동네 가로등은 침침하고 슈퍼마켓은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터벅터벅 4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 계단을 쌀 자루매고 장바구니 들고 매일 오르내렸습니다. 젊을 땐 힘든 줄 몰랐는데 이제야 무릎이 다 망가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캄캄했습니다. 불도 사람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있고 식탁엔 수저 하나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여니 달걀 2개와 먹다 남은 두부조림, 그리고 아침에 끓여둔 식어버린 완자탕 위로 하얀 기름막이 껴 있더군요. 외투를 의자에 걸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졌지만 거울을 볼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손에는 음료수 한 잔과 야식 봉투가 들려 있더군요. 나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군요.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다는 듯이. 저녁은 내가 물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요.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너무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거길 왜 찾아와서 난리예요. 거긴 엄마가 올 자리가 아니었다고요. 분위기 다 망치고 그를 빤히 쳐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올 자리가 아니다라.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자리였는데 네 아빠 아니면 그 초의 선생님. 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엄마가 감정 조절 못하고 화낼까봐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여자 생일 파티 해주면서 이 늙은 엄마가 깽판 칠까봐 숨겼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생일 안 챙기려던 게 아니라고요. 엄마가 예전부터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신경을 안 써. 내가 너 어릴 때부터 생일날 미역국 한 번 안 끓여준 적 있니, 네. 아빠 명절 때마다 내가 미리 준비 안 한 적이 있어. 그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아서 소처럼 일하고 종처럼 살았으니 내 탓이다 이 말이니.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식어 빠진 완자탕을 데웠습니다. 펄펄 끓여 한 그릇 떠서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먹었다니까요. 저는 그릇을 다시 가져와 혼자 떠먹었습니다. 간은 딱 맞는데 혀가 마비된 듯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더락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와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들어오자마자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쳐다보지도 않고. 며느리가 짐짓 예의 바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정말 놀랐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놀랐다라. 내가 내 가족 모임에 나타난 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 내가 이 집 식구인 게 부끄러워.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 기분 상하실까봐, 내 기분 상할까봐 오늘 생신이죠. 한마디 묻지도 못할 만큼 무서웠니. 집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TV 속 예능 프로그램 MC의 웃음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뺨을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짝 아들은 멍하니 굳어버렸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왜 사람을 때리세요? 이 따귀는 오늘 일 때문이 아니다. 지난 세월 나를 식모 취급하고 공기 취급하고 늙은 껍데기 취급한 그 죗값이다. 그때 남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당신 미쳤어? 집구석에서 왜 이래?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겁니다. 잘 왔네.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었어. 10년 전부터 그 여자랑 생일 파티할 때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 그가 인상을 구겼습니다. 미자랑은 그냥 친구라니까 자꾸 꼬투리 잡을래. 꼬투리 방금 그 여자 SNS 봤어. 10년 동안 당신은 매년 그 여자 집에서 생일 파티했더군. 케이크 꽃 목걸이. 매년 그 여자 옆에 당신이 있었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밥하고 청소하고 당신 병수발 들고 손주 키우며 68 생일을 맞았는데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화나신 건 알겠는데 제발 가정 파탄 내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에 기대 주저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더 이상 남이 내 운명을 바꿔주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나는 직업도 없고 연금도 없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고 주민등록도 세대 주인 남편 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하면 그들은 네가 나가서 살 수나 있겠냐며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가진 게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쥐어준 비자금 통장. 20년 넘게 건드리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몰래 모아둔 또 다른 통장. 뭘 하려고 모은 게 아니라 나중에 옷 한 벌 사 입고 맛있는 밥 한 끼 내 돈으로 사 먹으려고 모은 돈이었죠. 가계부를 꺼내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활비 아껴 모은 돈이 2,400만 원, 친정 엄마가 주신 돈이
이자까지 합쳐 960만 원 정도. 서랍 속에는 금반지 새돈 목걸이 2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주 옛날에 선물했던 것들인데 합치면 수백만 원은 될 겁니다. 계산해보니 당장 굶어 죽지는 않을 돈이었습니다. 떠나려면 시끄럽게 떠날 게 아니라 조용히 철저히 준비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위가 너무 아픈데 내시경 검사를 빨리 잡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고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의료보험증 있으니까 알아서 다녀오세요. 저는 회사가 바빠서 못 가요. 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은 대꾸도 없었고 며느리는 제가 반차라도 낼까요? 라고 물었지만 말투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됐다. 나 혼자 갈 수 있다. 아무도 내가 정말 어디가 아픈지 같이 가줄지 진심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동네 우체국에 가서 친정 어머니가 주신 통장을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내 생년월일로 바꿨습니다. 은행에 들러 생활비 모은 돈을 전부 우체국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사유란에는 개인 노후 자금이라고 적었죠. 창구 직원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계획적이시네요. 노후 준비하시나 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퇴가 아니라 이제 막 살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카드를 챙기고 인터넷 뱅킹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작고 낡은 여관을 찾아 3일치 방을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습니다. 3일 연박이면 좀 깎아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조용히 쉴 수만 있으면 됩니다. 여행 오셨어요? 아니요, 도망치는 중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티 나지 않게 작은 캐리어 하나만, 속옷 몇 벌 갈아입을 옷파스 새로 만든 통장과 신분증, 그 외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하나 훔쳐 간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요. 이 집에는 내 청춘 건강 정성 인생을 쏟아부었지만 이제 내가 챙겨 나오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병원 입원한다. 찾지 마라. 걱정 말고. 짐을 들고 1층으로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출이 아니라 탈출이었습니다. 여관에서 3일 동안 묵는 동안 가족 중 누구에게서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직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내역 알림 문자만 오더군요. 가족보다 나라가 내 안부를 더 잘 챙기더군요. 여관에 느린 와이파이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 재산 분할. 우리가 사는 그 아파트 남편이 공무원 시절 관사로 살다가 불화받은 집입니다. 명의는 남편 것이지만 그 당시 계약금은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냈고 대출금은 내가 살림하며 갚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뒤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 변호사라는 분을 예약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집은 남편 명의인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넘으셨고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셨다면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현행 법상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죠?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면 됩니다. 어머님이 빨리 움직이실수록 유리합니다. 저는 바로 착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당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살던 서울의 낡은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 봤습니다. 30년 넘은 곳이지만 재개발 이야기가 있어 8억 원 정도는 하더군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4억 원. 나에겐 일확천금이 아니라 자유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절차가 한두 달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서울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열차 안에는 학생 군인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차창밖 풍경을 보며 18살 때 시집 오느라 고향을 떠났던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성공은 나 자신을 깎아내려 껍데기만 남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고향역에 내렸습니다. 친정집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마루엔 먼지가 쌓였으며 벽에는 어릴 때 붙인 빛바랜, 출년 봄맞이, 글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움이 아니라 여기가 내 피난처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읍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절차를 물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귀농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혼하고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인생 2막 사시는 분들 많아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좋으니 한번 가보세요. 우체국에 가서 친정집 수리비로 쓸 돈을 찾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녹슨 수도꼭지를 갈고 곰팡이 핀 장판을 걷어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밤에 누우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밥 줘 라고 하지 않고 양말 어디 있어? 라고 묻지 않는 밤. 읍내 노인복지관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 보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직원들이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유튜버 많이 하세요. 어머님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튜버는 무슨 그냥 내 손으로 뭘 좀 해보려는 거예요. 디지털 기초반에 들어갔습니다. 강사는 강 선생님이라 불리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촬영을 배워볼게요. 셀카 말고 남을 찍거나 요리하는 과정을 찍어보세요.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찍어도 되나요? 그럼요. 어머님, 잘 만드세요. 갈비찜 소고기, 무국 팥시루떡,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우와, 대박이네요. 그럼 할머니의 부엌 같은 거 해보시죠.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삼각대를 세우고 무국 끓이는 과정을 찍어봤습니다. 조명은 어둡고 앵글은 삐뚤어졌지만 내 손으로 내 요리를 기록한다는 게 가슴 벅찼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기록하기 위한 요리. 강 선생님이 영상을 보정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댓글이 달렸습니다. 설명이 너무 친절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구독자가 13명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서 소통하는 13명.
가족 3명보다 이 낯선 13명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3일 만에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거 동네 방네 소문낼 일 있어요. 아버지가 화나서 난리예요. 책임감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너희 키울 때는 책임감 있다는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은 엄마가 맘대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당장 들어오세요. 내가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았더냐? 가구 취급을 받았지. 그래서 난 이제 사람으로 살려고 나왔다.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늙은 몸으로 혼자 살 수나 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매일 장 봐서 밥 해먹고 영상 찍고 노래 배우러 다닌다. 너희 없이도 아주 잘 산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손주를 바꿔주더군요. 할머니 언제 와? 나 배고파.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뷔페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촌스러운 할머니 싫어. 지훈아 할머니는 이제 너희 집 식모가 아니란다. 밥은 내 엄마한테 달라고 해라.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날 밤 강 선생님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들이 갑자기 효자가 됐나 봐. 자꾸 전화를 하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독자가 벌써 800명 넘었어요. 사람들이 어머님 목소리가 따뜻해서 좋대요. 할미쌤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들이 시끄럽다고 했던 내 목소리를 누군가는 따뜻하다고 해줍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가치한 게 아니라 내가 있던 곳이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남편 김영철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뻔한 소리일 테니까요.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혹은 네가 제정신이냐. 하지만 이제 그의 반응으로 내 행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니까요. 가정법원 조정기일. 저는 깔끔한 베이지색 셔츠에 짙은 녹색 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정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나왔더군요.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수십 년 산 부부끼리 너무한 것 아니야.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분담과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십니까? 남편은 한참 침묵하더니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아파트 시세의 50% 분할 지급, 위자료 별도. 남편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최미자도 그가 돈이 없어지자 금세 떠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2달 뒤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낡은 시골집을 완전히 수리했습니다. 새 침대를 사고 커튼을 달고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사치는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서 요리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유튜브 수익과 소소하게 들어오는 반찬 주문으로 한 달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던 예전의 외로움보다 몸은 혼자여도 수천 명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호가 손주의 장문 숙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제목,
내가 가장 감사한 사람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에게 감사합니다. 예전엔 제가 철이 없어 나쁜 말을 했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사랑을 알려준 분입니다. 보고 싶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진을 출력해서 앨범에 꽂아두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내 나이 70세. 얼마 전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축하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68세 생일은 아무도 안 챙겼지만 70세 생일은 2만 명이 축하해 주네요. 초를 불며 소원은 빌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소원은 누군가에게 비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의 선택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40년을 헌신한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처럼 과감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삶.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의 쉼터, 인생의 길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